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적기사 정창준입니다. 헌법재판소가 오늘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탄핵 심판을 결정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선고는 최장기간 수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 선고를 앞두고 여야가 거리로 나서며 정치적 갈등이 고조되고 있는데 최재성 전 청와대 정무수석과 주요 정치 현안 짚어봅니다. 한편 여권 잠룡들은 윤 대통령 석방으로 속내가 복잡해지는 분위기입니다. 여권 대선 주자죠.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 만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3부에서는 윤 대통령 탄핵 선고를 둘러싼 궁금증, 헌법학자인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분석해봅니다. 정책시사는 유튜브로도 실시간 방송됩니다. 3월 13일 목요일 정책시사 출발합니다. 뉴스브리핑 시작합니다. 세계일보 이현미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제 국회에서 법사위 현안 질의가 있었습니다. 여야의 입장 역시 대립했습니다. 네, 어제 법사위에선 천대엽 법원 행정처장이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와 관련해 검찰에 즉시 항고가 필요하다고 말하며 파장이 일었습니다. 네. 앞서 윤 대통령의 1심 재판부는 지난 7일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 취소를 결정하면서 검찰이 구속기간을 시간이 아닌 날, 즉 날짜를 기준으로 계산하면서 기한 내 기소하지 않은 걸 문제 삼았고요. 또 초기 수사를 담당한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 논란에 대한 판례가 없기 때문에 일단 석방한 채 재판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의 이런 결정에 검찰은 즉시 항고 제도를 이용해 맞대응할 수 있는데요. 검찰은 그동안 구속기간을 시간이 아니라 날로 따지는 게 관행이었다고 반발하면서도 즉시 항고 제도가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결을 받은 적이 있다며 항고를 포기했습니다. 네. 이런 상황에서 법원 행정처장이 윤 대통령이 석방된 상태에서도 즉시 항고가 가능하다며 검찰이 포기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한 건데요. 그러면서 즉시 항고 기간이 7일이라 이번 주 금요일, 그러니까 내일까지 항고 기간이 남아있다고 말했습니다. 네. 천 처장은 검찰이 즉시 항고를 하면 윤 대통령이 다시 수감되느냐는 질문엔 그렇지 않다며 판단 여하에 따라 법에 정해진 절차대로 하면 된다고 했습니다. 김석우 법무부 장관 대행은 이와 관련해 즉시 항고를 하는 순간 위헌이라면서 검찰에서 본안 소송, 그러니까 1심 재판에서 다투기로 결정한 걸로 안다고 말했고요. 대검찰청은 어제 저녁 공지를 내고 법사위 상황과 관련해 검토 중에 있다. 구체적인 사항은 확인해 드릴 수 없다며 말을 아꼈습니다. 네, 헌재는 아직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일을 예고하지 않고 있습니다. 네,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이번 주 금요일에 이뤄질 거란 관측이 많았지만 어제까지 헌재는 기일 통지를 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과 최재해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가 잡히다 보니 헌재가 이틀 연속 선고를 내린 경우가 드물고 통상 이틀 전에는 선고 기일을 알려줬던 전례에 비춰보면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다음 주로 넘어갈 거란 관측에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네. 지난달 최종 변론 이후 지금 보름 이상 지났는데 최후 변론 후 각각 14일과 11일 뒤에 선고가 이뤄졌던 노무현 박근혜 전 대통령 때에 비해 헌재 논의가 길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만큼 탄핵 찬반 대결도 격해지고 있는데요. 헌재에 접수된 탄핵 찬반 의견서는 무려 266만 건이 넘었고 네. 여야 의원 모두 지금 거리로 뛰쳐나가 탄핵 찬반 여론전에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지도부가 헌재를 압박하기 위한 장애투쟁은 하지 않겠다고 방침을 정했음에도 62명에 달하는 의원이 어제부터 헌재 앞에서 탄핵 기각을 촉구하는 릴레이 시위에 나섰습니다. 네. 민주당은 진작부터 비상의원총회와 릴레이 농성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김경수 전 경남지사를 포함한 정치인들이 윤 대통령 탄핵을 촉구하며 단체로 단식을 시작했고 이틀 전에는 일부 의원들이 국회 본청 앞에서 삭발식을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정부가 상속세 개편안을 발표했어요. 네, 기획재정부는 어제 각자 물려받은 유산에 따라 상속세를 부과하는 내용의 유산 취득세 도입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네. 정부가 상속세 과세 체계를 크게 바꾸는 건 우리나라의 상속세법이 도입된 1950년 이후 75년 만이라고 합니다.
가장 핵심은 상속인 각각이 물려받는 재산을 기준으로 상속세를 부과하는 건데요. 현재는 사망자의 전체 유산을 기준으로 상속세율을 정하고 있어 개인이 실제로 받은 재산에 비해 세금이 과도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어떻게 바뀌는지 금액 변화를 보면 30억 원의 재산을 배우자와 2명의 성인 자녀가 나눠 갖는 경우 현재는 인적 공제와 배우자 공제 등을 다 적용했을 때 내야 할 세금이 총 4억 4천만 원으로 나오는데요. 네. 개편안에 따르면 배우자는 한 푼도 안 내고 두 자녀는 합해서 2억 7천만 원의 세금을 내게 됩니다. 상속세는 누진 구조라 금액이 클수록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데 개편안처럼 상속인 수만큼 상속 재산이 쪼개지면 각각 적용되는 최고 세율이 낮아져 누진 효과가 약해지는 겁니다. 세금을 깎아주는 공제 방식도 대폭 손질한다고요? 네, 정부는 지금처럼 일괄 공제 5억 원에 배우자 공제 5억 원을 합해 10억 원을 일괄적으로 빼주는 방식을 폐지하고 자녀 공제를 1인당 5천만 원에서 5억 원으로 높이고 배우자 공제액도 높여주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오늘 5월에 관련법을 국회에 제출하고 2028년 시행을 목표로 추진하겠다는 방침인데요. 고액 자산가일수록 혜택을 크게 보는 만큼 부의 대물림 방지란 상속제 취지가 훼손된다는 비판도 나옵니다. 이 때문에 입법키를 쥔 민주당 내에 비판적 시각이 있어 국회 논의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됩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소식도 알아보겠습니다. 미국이 30일 휴전안을 제안했는데 우크라이나가 받아들였고 근데 러시아는 아직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네요. 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미국과 우크라이나가 30일 휴전에 합의한 상황에서 적경지인 쿠르스크에 방문해 군복을 입고 회의를 열었습니다. 그러면서 쿠르스크에서 적을 패배시키는 임무가 완수되고 최대한 빨리 완벽하게 이 지역 영토가 해방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는데요. 푸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군이 일부 영토를 점령하고 있는 쿠르스크 지역을 방문한 건 이번이 처음이었습니다. 이를 놓고 러시아군이 전선에서 우위를 확보하고 있다는 걸 강조하면서 30일 휴전안을 쉽게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메시지를 낸 것이란 분석이 나옵니다. 네. 미국과 우크라이나는 어제 사우디아라비아에서 9시간에 걸친 고위급 회담을 열고는 미국이 제안한 30일 휴전에 합의했는데요. 우크라이나의 임시 휴전 제안은 시간을 벌기 위한 꼼수라며 반대해온 러시아는 휴전 여부는 러시아가 결정하는 것이라며 즉답을 피하고 있습니다. 미국에 수입되는 철광과 알루미늄 상품에 어제부터 25% 관세가 부과되기 시작했습니다. 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달 서명한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한 25% 관세 부과 포고문이 우리 시간으로 어제 오후 1시 1분부터 모든 국가에 예외 없이 발효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드디어 전 세계를 상대로 관세 전쟁에 방아쇠를 당긴 건데요. 이번 포고문은 트럼프 대통령이 집권 1기 때 철강과 알루미늄의 관세를 시행하면서 예외 규정을 뒀던 걸 일괄적으로 폐지한 게 핵심입니다. 네. 우리나라도 트럼프 1기 정부 때 미국 정부와 별도 협상을 통해 철강에 대해 관세 면제를 받았는데요. 그 대신 수출 물량을 263만 톤으로 제한하는 쿼터제를 도입했었습니다. 어제부로 관세 면제 조치가 사라지면서 쿼터제도 폐지되다 보니 수출 상한이 없어진 건 한국 철강업체에 기회가 될 수 있다는 평가도 나오지만 미국 우선주의 정책에 대한 우려는 여전히 큽니다. 네. 이러한 관세 정책으로 미국의 철강과 알루미늄 원자재 가격이 오르고 증시가 폭락하는 악영향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주요 기업 CEO와의 대화에서 관세 자체보다 관세를 피하려는 기업들의 대미 투자 확보가 큰 성과라면서 입장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지금 미 축산업계가 30개월령 미만 미국산 소고기만 수입하는 한국 정책에 불만을 제기하고 있어 우리나라는 관세 폭풍에 이어 소고기 수입 압력에 휘말릴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네, 걱정입니다. 대전 초등학교에서 김하늘 양을 살해한 교사의 신상 정보가 공개됐네요. 네, 김양을 살해한 교사는 48세 여성 명재환이었습니다. 대전경찰청은 어제 오전 홈페이지에 명 씨의 얼굴과 이름, 나이 등 신상 정보를 공개했습니다. 명 씨에 대한 신상 정보 공개 심의위원회가 열린 건 그제였는데 명 씨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서 하루 만에 바로 공개됐습니다. 오는 4월 11일까지 한 달간 게재됩니다.
경찰은 신상정보 공개에 앞서 명 씨의 신변과 사건 기록을 검찰에 넘겼는데요. 명 씨는 검찰에 송치되는 과정에서 왜 하늘양을 살해했는지를 묻는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형법상 살인죄보다 더 무거운 특가법을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했는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은 13세 미만 아동을 유인해 살해한 경우 사형 또는 무기징역을 내리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뉴스브리핑 세계일보 이연미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전격시사 듣고 계신 지금 시각 7시 30분입니다. 날씨와 교통정보 듣고 돌아옵니다. 전격시사 날씨 정보입니다. 오늘은 황사의 영향으로 공기가 매우 탁할 전망입니다. 마스크를 꼭 착용하고 다니시기 바랍니다. 지금 수도권과 충청도, 전라도에는 안개가 껴있고요. 특히 중부 서해안은 가시거리가 200m 미만으로 매우 짧은 상태입니다. 오늘 전국이 대체로 맑겠지만 제주도는 아침까지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고 지금은 공기가 쌀쌀하지만 한낮에는 서울 15도, 부산 17도, 대전, 광주, 대구 17도까지 오르며 포근해 일교차가 15도 안팎으로 무척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일요일에 전국에 봄비가 내린 뒤 다음 주에는 꽃샘추위가 찾아올 전망입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3.2도입니다. 날씨 정보 송소진입니다. 이어서 이 시각 교통 상황을 KBS 교통정보센터 정현정 씨가 전해드립니다. 네, 먼저 고속도로 상황인데요. 경부고속도로 서울 쪽으로 북천안에서 정체고요. 양재에서 반포까지 어렵습니다. 반대 부산 방향으로는 반포에서 서초까지 어렵고요. 활천 부근에서는 화물차가 고장나 있어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경인고속도로 서울 쪽으로 부평에서는 화물차 고장나 있고요. 신월에서와 반대 인천 쪽으로는 인천 요금소에서 부평까지 막히고 있습니다.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쪽입니다. 일직분기점에서 금천까지 정체고요. 반대 목포 방향은 금천에서 시작된 정체가 광명역에서 조남분기점까지 이어져 있는데요. 이 부근은 안개에 특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팔곡분기점에서 용담터널 매송휴게소에서 비봉까지 막힙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전격 인터뷰 먼저 최재성 전 청와대 정무수석과 함께 전국 현안 살펴보겠습니다. 수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윤석열 대통령이 석방됐습니다. 석방 다음 날 국민의힘 권영세 비대위원장, 권성동 원내대표가 관저를 찾았습니다. 대통령은 국민과 나라만 생각하겠다 이렇게 말했다는데 국민의힘과 윤 대통령의 관계 이대로 지속되는 건가요? 이제 탄핵이 인용되느냐 기각되느냐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는 있는데요. 크지 않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가령 이제 윤석열 대통령과 손절을 하거나 네. 탄핵이 인용이 돼서 네. 뭐 이런 거는 어렵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요. 오히려 이제 구속 취소 이후에 윤 대통령의 정치적 영향력 이런 것은 매우 이제 강하게 작동하는 이런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쭉 살펴보시면 계엄 이후에 이 정당 지지율 측면에서 국민의힘 네. 또 윤 대통령의 개인 지지도 이런 것들이 아주 급락을 했었거든요. 네. 그러다가 이게 다시 회복되고 보수 결집이 일어났잖아요. 네. 그것도 굉장히 이제 박근혜 대통령 탄핵 당시에 비하면 상반된 그런 이제 풍경인데요. 그런데 구속 취소되고는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 중심에 윤 대통령이 있는데 그게 더 강화되는 거예요. 탄핵이 인용된다 하더라도 구속 상태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기 때문에 윤 대통령이 정치적 영향력은 적어도 여권 내에서는 강력하게 작동이 계속될 것이다 이렇게 보여지죠. 사실 보수 지지층을 결집시킨 게 윤 대통령의 영향력이 상당히 작용한 부분이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조기 대선 국면이 온다고 해도 윤 대통령이
당내 유력 후보들의 영향을 끼칠 수 있을까요? 저는 매우 강하게 미칠 수 있고요. 일종의 아직까지는 이제 추측이고 네. 일종의 썰입니다만 네. 대권 후보 구도에도 직접적으로 네. 관여를 할 거다. 이런 이제 말도 추측도 하고 들리기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선거라는 게 그래요. 이제 국민들이 이제 투표하는 그런 선거하고 당내 선거는 완전히 또 다르거든요. 네. 대통령 후보를 국민의힘에서 선출하는 것은 당내 선거 아니에요. 당에서 후보를 선출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 선출 과정에서 가장 강력한 에너지, 힘은 어디서 나오느냐. 요걸 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보통 이제 여야가 이 강경파에 의존하고 선거를 치르는 경우들이 매우 많습니다. 그거는 그 당내 선거에서 가장 영향력을 미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보수 결집까지 일어난 상태에서 그 중심에 윤 대통령이 있었고 지금도 있단 말이죠.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 후보를 뽑는 선출 과정에서 지금 이런 강경한 이 흐름, 네. 그다음에 결집시켰던 그런 에너지원 이런 것으로 봤을 때는 이후 대권 구도에도 직접적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정도다. 그래서 이제 그런 말들이 나오고 있는 거죠. 수석님 전망대로라면 국민의힘의 중도층으로의 외연 확장 이 부분은 좀 한계가 있어 보이네요. 만약 그런 구도가 된다면. 그렇습니다. 예. 네. 그래서 이제 제가 극우 강경파에 엎혀서 국민의힘이 예를 들어서 뭐 장애 집회에 나간다든가 그런 주장하고 동일한 주장을 한다든가 뭐 이래서 극우 강경파에 엎혀서 하게 되면 그 당시에는 계엄 이후에 그냥 지지율이 급전직하였다가 다시 반등돼서 보수가 결집하는 이런 상황에서 본인들도 상상하지 못했던 그런 보수 결집이 이루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물 들어올 때 노젓자 해서 우익 강경에 극우 강경에 엎혀서 그런 주장을 하거나 그런 집회에 가거나 뭐 이런 것들이 결국은 국민의힘의 이제 이 정치 중심이 되어가는 그런 과정이었는데요. 이게 대선에는 빨간불이 켜지는 거다. 재집권이 어려워지는 거다. 그게 바로 중도층이나 이런 확장력을 근본적으로 제어하는 그런 걸로 작동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윤 대통령의 영향이 강하게 작동하고 있는 국민의힘이다. 작동할 국민의힘이다. 이렇게 전제를 한다면 그거는 확장력의 한계로 분명하게 이렇게 자리 잡게 되기 때문에 네. 빨간불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윤 대통령의 구속 취소가 헌재 탄핵 심판에 끼칠 영향도 관심입니다. 헌재도 좀 절차적 문제를 많이 좀 고민을 할까요? 어떻습니까? 절차적 문제는 이미 헌재에서 공식적으로 이 정리를 한 거기 때문에요. 네. 그거는 헌재 스스로가 그거는 부정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없다. 절차적 문제는 발생하지 다시 또 거론되거나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고요. 결국은 이제 이 탄핵 인용이냐 기각이냐 요 문제가 있는데 저는 뭐 인용이라고 보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구속 취소 판결하고 이 형사 재판에도 제가 보기에는 큰 영향을 미칠 수는 없는 건데 더더군다나 헌재 판결에 구속 취소가 무슨 영향을 미친다 이럴 소지는 이제 없어 보이고요. 또 그게 논리적으로나 뭐 이거 불가능한 얘기고요. 그래서 결국은 인용을 할 것 같은데 인용을 한다 하더라도 몇 가지 이제 헌법 위반 사례 이제 네. 몇 가지 이제 판단 근거들 있잖아요. 기준들. 그런 게 이제 국회를 통제했느냐, 선관위를 통제했느냐, 그다음에 국가비상사태에 해당되느냐, 뭐 이런 이제 몇 가지
쟁점들이 있는데 그거에 대한 이제 의견이 통일적으로 지금 이제 5가지라고 얘기하는데 네. 통일적으로 나와지지 않는 상황. 그래서 인용은 인용인데 이 내용들 각각의 내용들에 대한 이건이 부분적으로 존재할 수는 있다. 그래서 저는 뭐 큰 변수로 기각이냐 인용에 큰 변수로 작동하지는 않는다. 절차적인 문제도 다시 재론되거나 문제시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큰 변수는 아니지만 지금 말씀하신 어떤 그 의견의 정리 그 부분 때문에 그러면 수기가 길어지고 있다고 지금 판단하시는 건가요? 저는 그렇다고 봅니다. 네. 오늘 최재해 감사원장, 이창수 중앙지검장 등에 대한 탄핵 심판 결정을 합니다. 이 한덕수 총리에 대한 심판도 윤 대통령 심판에 앞서서 나올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뭐 그거는 저는 하여튼 거의 큰 차이 없이 나올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뭐 일주일 전에 하거나 일주일 후에 하거나 뭐 이런 정도 그 이상이 되지는 않고요. 그 하여튼 윤 대통령 탄핵 판결 그 즈음에 나오지 않겠나 싶습니다. 민주당에서는 마흔혁 후보자 임명을 다시 압박하고 있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도 어제 또 그런 입장을 좀 밝혔습니다. 최상목 권한대행에 대해 탄핵 카드도 다시 꺼내들고 있는데 이 윤 대통령 석방에 좀 영향이 미친 건가요? 이런 어떤 민주당의 움직임이? 저는 뭐 그것에 대한 영향이라기보다 이제 최상목 지금 권한대행 같은 경우에는 마흔혁 후보자에 대해서 헌재에서 판단이 끝났잖아요. 그런데도 임명을 안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뭐 안 하겠다는 말도 안 하고 그래서 그 헌재 판결 이후에 권한쟁의 판결 이후에 이 최상목 그 권한대행의 일성이 판결문을 잘 읽어봐야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어디서 그랬죠. 판결문을 꽤 오래 읽을 것 같다. 그래서 지금 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안 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그야말로 그냥 미루고 있는 이런 상황이죠. 그래서 그거는 아마도 윤 대통령에 대한 헌재 판결 인용이냐 기각이냐 하여튼 이 헌재 판결 이후에 이루어지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 이후에 예. 그렇게 전망을 하시는군요. 그래서 의장의 이런 것은 구속 취소의 영향보다는 이게 뭐 당연히 해야 될 거를 안 하고 있고 결국은 국회에서 이 추천을 하고 헌재 판단까지 끝난 그런 상황에 대해서 안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구속 취소 영향이라기보다는 그거는 당연히 이제 촉구하고 해야 될 것의 일환으로 보여지죠. 저희가 관심을 가졌던 것은 그동안 한동안 조금 그 부분에 대한 주장을 조금 안 나왔었어요. 그러다가 나와서 이제 그런 질문을 드렸던 겁니다. 구속 취소 관련해서 국민의힘에서는 공수처를, 민주당에서는 검찰을 타겟으로 공세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여야의 엇갈린 공세는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저는 공수처를 국민의힘에서 이제 고발을 하고 또 민주당에서는 이제 검찰을 또 고발을 하고 이런 게요. 이런 논리죠. 국민의힘에서 공수처를 그렇게 공수처장을 고발한 이유가 직권남용 아니에요. 네. 그러면은 그게 수사권이 없는데 했다 이거거든요. 그런데요. 검찰은 그러면 어떻게 되죠?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은 경찰에 있는 거 아니에요. 네, 검찰에도. 공수처나 검찰이나 대통령이 계엄을 내린 거는 내란죄가 있고 그 이전에 직권남용을 했다 대통령에. 그래서 직권남용죄로 시작을 하다 보니 동전의 양면으로 내란죄가 들어간 거기 때문에 수사할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게 검찰이나 공수처 똑같은 거거든요. 그럼 검찰이 수사하고 기소한 거에 대해서 국민의힘은 어떻게 해야 되죠?
그래서 그거는 매우 이제 편향된 주장이고 조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하려면은 검찰도 해야죠. 검찰도 수사했잖아요. 김용현 했고요. 사령관들 다 했고요. 그래서 이제 기소하고 수사하고는 이제 다른 건데 이 수사권 없음에 대해서 왜 했느냐 이거거든요. 그런데 그거는 검찰도 똑같아요. 그리고 공수처 검찰도 수사권 있음이라고 얘기를 하는 게 직권남용과 내란죄 이게 동전의 양면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논리적으로 모순이 있다. 예, 그렇습니다. 네. 민주당 즉시항고를 포기한 심우정 검찰총장에 대해 탄핵 카드를 꺼내 들었는데 수석님도 좀 탄핵에 찬성하는 입장을 밝히셨어요? 예, 그렇습니다. 예. 이유가 뭔가요? 사안이 다른 거거든요. 그 전에 이제 민주당이 뭐 다는 아니지만 소위 탄핵을 빈번하게 추진을 했다 뭐 이런 이제 이야기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그때는 개별 사안을 근거로 탄핵을 추진을 한 거거든요. 저는 뭐 탄핵 사유가 되는 사안도 있습니다만 정치적으로 그렇게 탄핵을 빈번하게 하는 것이 맞느냐 이런 점에서 저는 너무 탄핵 이렇게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그런 의견을 갖고 있었는데 입장이셨죠. 완전히 다르죠. 예를 들어서 한덕수 총리 헌법재판관 임명을 안 했다 뭐 이런 사안들 아니에요. 그 다음에 뭐 검사 뭐 도이치모터스 수사를 제대로 안 했다. 이화영 사건 관련돼서 예를 들어서 김성태 쌍방울 회장 뭐 회유하고 회식하고 뭐 이런 등등이에요. 그런데 이번에 검찰총장은 저는 내란 진행형 사안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대통령 구속 취소된 이런 사안에 대해서 검찰이 항고해야 될 것을 특수본의 직무를 중지시킬 수 없다는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지를 시키고 직접 지휘해서 이 석방지휘를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항고도 안 하고요. 그래서 이거는 사안도 온 국민이 바라보는 사안이고 가장 중요한 사안이고 내란죄의 우두머리가 구속됐는데 취소되고 이것을 사실상 외호하고 있는 그런 거기 때문에요. 이거는 정치적인 크기, 정치적인 사안의 크기나 혹은 또 법률적으로도 탄핵 사유에 해당이 된다고 보기 때문에 민주당이 이런 걸 탄핵 추진을 안 하고 그동안 빈번하게 했다는 것에 대한 가위 눌림이 좀 있는 건지 네. 이건 전도된 느낌이에요. 과거 사례하고. 그래서 이거는 강력하게 탄핵 추진을 해야 되고 국민들도 그런 거 아닙니까? 이게 뭐 나눠져 있긴 하지만 네. 국민들이 탄핵 인용돼야 된다는 거 그다음에 계엄 잘못됐다는 거 많은 국민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렇게 지표상에도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특히 중도층은 더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평균치보다 중도층의 탄핵 찬성 의견 이런 것들이 더 높고요. 그래서 이런 것을 봤을 때 민주당이 국민들의 그런 생각을 대변해 줘야죠. 그래서 지금 과거의 어떤 이 과잉 눌림이 지금 오히려 검찰총장 탄핵 추진을 지금 결정하지 못하는 걸로 그렇게 좀 작용하고 있지 않나 싶고 민주당 내에서도 의견이 그렇게 좀 갈려 있는 것 같습니다. 과거의 탄핵하고는 좀 다르다 사유가. 완전히 다른 거죠. 이거. 네. 국민들이 검찰총장 탄핵 추진했다고 이거 민주당이 너무하네. 뭐 이렇게 생각하겠어요? 내란 우두머리인 윤석열 대통령이 이례적으로 처음 적용되는 사례로 구속 취소가 됐고 그거를 검찰이 자기 부정을 하면서 항고하지 아니한 이런 사안이고요. 그리고 또 3일 지난 후에 이전대로 시간이 아닌 날짜로 계산을 하라고 또 대검에서 지침을 보내고 이걸 놓고 이 국민들이 왜 탄핵 추진했는 검찰총장 탄핵 추진했느냐 그러겠어요? 네.
어제 국회 법사위에서 현안 질의가 있었습니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즉 시한구를 통해서 상급시 판단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아직 기한이 하루가 남았다. 내일까지 할 수 있다. 지금이라도 즉시 항고해야 된다고 보세요? 저 당연히 해야 되는 건데요. 뭐 그건 이제 물 건너간 것이 됐죠. 근데 검찰도 지금 고심하는 분위기입니다. 좀 이게 기한이 남아 있으니 지금이라도 할 수 있는지 좀 검찰도 고민이 좀 들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법원행정처장이 또 국회에 나와서 그런 입장을 밝혀서. 저는 뭐 신무정 검찰총장을 그래서 탄핵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네. 그렇잖아요. 이미 마음 먹고 한 일이거든요. 검찰총장이. 그래서 이것을 다시 뒤집어 엎어서 항고를 한다. 이런 거는요. 저는 뭐 있을 수 없는 자기 부정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게 그냥 실수로 그렇게 한 게 아니잖아요. 작정하고 한 거 아니에요. 해야 될 항고를 안 한 거는 결심을 한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이게 실수한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교정되거나 다시 엎어지지 않는 그런 사안이 되는 거죠. 네. 이 얘기도 좀 한번 여쭤보고 가겠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선거를 앞둔 공직선거법 2심 재판부에 위헌 심판 제청 추가 신청을 했어요. 국민의힘에서는 이게 재판 지연을 위한 꼼수라고 또 비판하고 나섰는데 이건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둘 다 무의미하다고 봐요. 네. 지금 이런 거 아닙니까? 소위 이재명 대표의 이제 사법 리스크. 이것은 과거에 이제 검찰의 수사 체포동의안 기소 단계에서 지금 이제 재판 단계잖아요. 재판이 그러면 왜 사법 리스크냐? 그거는 향후 정상적인 대선이 치러졌을 때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았죠. 네. 그럼 검찰이 이거저거 막 다 던져놓고 소위 말해서 법기술 싸움에서 혹시라도 유죄가 나오고 대법 확정 판결이 되면 피선거권 자체가 박탈이 되기 때문에 그게 이제 사법 리스크의 핵심으로 이동이 된 거거든요. 네. 그러면은요.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고 지금 탄핵되느냐 마느냐 이런 상황 아니에요? 탄핵 인용이 되면은요. 이 시간표는 없어지는 거예요. 탄핵 인용이 되면. 그래서 이재명 그러니까 조기 대선이 되기 때문에요. 적어도 정상적인 대선에 비하면 조기 대선은 이재명 대표가 대법 판결까지 받을 가능성은 없고요. 그다음에 항소심을 판결을 받느냐 안 받느냐 이런 문제인데요. 항소심 판결은 미뤄진다 하더라도 대선 전에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항소심 판결은. 그래서 크게 차이가 없는 것을 이재명 대표가 한 거 그거는 할 수 있는 소위 말해서 재판을 받고 있는 사람으로서 할 수 있는 조치는 다 하겠다 이런 차원으로 해석되어지고요. 네. 이게 무슨 재판을 미루고 이재명 대표의 정치 시간표 이것 때문에 지연을 한다 이런 것도 조기 대선을 전제로 놓고 본다면 그건 아니다. 그러면 재판부가 이걸 저희 헌재의 위헌 심판을 제청할 가능성은 없다고 보시는 건가요? 뭐 그렇습니다. 네, 사실상 26일 날 선고를 하고 개혁신당 천하람 의원이 이런 분석을 내놨어요. 윤 대통령 석방의 최대 수혜자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다. 당내 그 비명계와의 갈등이 이제 최고조로 올라갔잖아요. 그 체포동의안 가결 당시 이 당내 일부가 검찰과 짠짓이다. 이런 이제 인터뷰를 해가지고 그리고 또 개헌 논의도 지금 수그러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최대 수혜자가 이재명 민주당 대표라고 주장을 했는데 동의하시는 부분이 있나요? 저는 뭐 그렇게 비교돼서는 안 될 문제지만 네. 안간해서 뭐 계엄이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 시간표를 거의 다 없애줬다.
그게 좀 전에 말씀드린 정상적인 대선과 조기 대선 네. 그 속에서 이재명 대표가 안고 있는 지금 재판 부담 이런 것들이 이제 시간표의 문제거든요. 그것이. 네. 그런 것들이 상당 정도 계엄으로 해소됐다 이렇게들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죠. 근데 저는 뭐 그렇게 비교해서 될 사안은 아니라고 보고요. 근데 우선은 지금 민주당이 이제 분열적 요소 이재명 대표의 최근 발언으로 인한 이런 것은요. 워낙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 내 지지 이런 것들이 굳건하기 때문에 크게 지금 분열적인 걸로 작동을 하지 않는 상황까지 왔어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최재성 전 청와대 정무수석과 말씀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책사 1부 여기서 마칩니다. 잠시 전하는 말씀 듣고 2부에서 뵙겠습니다. 광복 80년 KBS 라디오 캠페인 밸류업 대한민국. 안녕하세요. 한국국가전략연구원 문성묵 통일전략센터장입니다. 제 마음의 소원이 있다면 통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산가족이었고요. 우리 대한민국이 눈부신 발전을 했지만 남은 것은 뭐냐면 북한 땅에 있는 우리 동포들입니다. 80년 전에 광복을 맞았지만 그 광복의 빛이 휴전선 이남까지만 비치고 있습니다. 통일은 광복의 완성이라고 생각을 해요. 북에서 사람답게 살지 못하는 우리 동포들이 행복의 빛을 바라고 느낄 수 있는 통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올해 광복 80주년 통일의 원년이 되는 해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입니다. 통일은 대한민국만의 뜻으로 되진 않습니다. 국제사회의 도움이 필요한데 대한민국 국민이 원하지 않는 통일을 국제사회가 지원하고 도움을 줄 수는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통일에 대한 염원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정부와 또 우리 국민들은 꿈과 기대를 접지 말고 이 땅의 진정한 평화, 통일로 나아갈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광복 80년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묻습니다. KBS 라디오 캠페인 밸류업 대한민국이었습니다. KBS 58분 날씨. 안개가 껴서 시야가 뿌연 곳이 많습니다. 특히 중부 서해안은 가시거리가 200m 미만으로 무척 짧은 상태고요. 아침까지 짙은 안개를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밤사이 유입된 스모그의 영향으로 지금 서울과 충청도의 초미세먼지 농도가 나쁨으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앞으로는 황사까지 날아오면서 오늘 전국의 먼지 농도가 종일 나쁨, 오전에는 매우 나쁨까지 치솟겠습니다. 공기가 무척 탁할 전망이니까요. 마스크를 꼭 착용하고 다니시기 바랍니다. 황사는 오늘 절정을 보이겠고 내일까지 영향을 주다가 점차 옅어질 전망입니다. 오늘 하늘 자체는 대체로 맑겠습니다. 제주도만 아침까지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오늘도 일교차가 15도 안팎으로 무척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현재 기온은 서울 3.2도, 대구와 광주 9.1도 등으로 쌀쌀한데요. 한낮에는 서울 15도, 강릉, 부산, 전주 16도, 대전 17도까지 오르며 포근하겠습니다. 주말까지 평년 기온은 웃돌겠지만 일요일에 전국에 봄비가 내린 뒤 다음 주에는 꽃샘추위가 찾아올 전망입니다. 한편 지금 동해안에는 건조주의보가 발효 중이니까요. 불조심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3.2도입니다. 송소진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여권 잠룡이시죠. 유승민 국민의힘 전 의원 모셨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요즘 바쁘게 활동하시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지내고 계십니까? 예, 가끔씩 언론 인터뷰하고요. 요즘 이제 3월이 돼서 대학 강의 요청이 들어온 게 많아가지고 다는 못 하는데 예, 일부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어제도 예, 연세대 강의 다녀왔습니다. 네. 예. 현안 좀 살펴보겠습니다. 예. 법원의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해서 여권 잠룡들이 예. 일제히 환영을 하고 있습니다. 유 의원님도 같은 생각이십니까? 예, 저도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그랬습니다. 많은 분들이 어떻게 보면 예상치 못한 구속 취소에 석방 이런 결정이 나왔는데 저는 처음부터 이 사건에 대해서 실체적인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비상계엄을 하고 포고령을 하고 군인과 경찰을 투입해가지고 국회 선관위를 제압하려고 했고 이런 부분들은 저는 상당히 이 헌법의 위반 소지가 크고 내란 혐의 조사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그 부분대로 있는데 또 한 부분이 공수처든 헌법재판소든 이걸 이 수사하고 탄핵 심판하는 과정에서 절차적인 정당성을 아주 엄격하게 지켜줘야지 나중에 결론이 나고 났을 때 국민들이 덜 분열하고 덜 갈등하고 네. 승복하는 국민들이 더 많아질 수 있다. 저는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했는데 그 절차적 정당성에 대한 어떤 법원의 최초의 어떤 문제 제기 이런 게 나온 것 같아요. 저는 이번에 법원의 결정 중에 뭐 구속 기간을 날짜로 안 하고 시간, 시로 하는 이거는 그걸 할 것 같으면 왜 진작하지 윤석열 네. 대통령한테만 생뚱맞게 그렇게 적용을 왜 하냐. 이때부터? 예, 왜 하필 윤석열 대통령부터 그걸 하냐. 저는 그거는 좀 이해하기 힘들었어요. 근데 그 두 번째 보면 공수처의 수사권에 대한 문제 제기를 했거든요. 네. 그거를 법원이 1심 판사가 상급심의 판단을 받아보고 싶다는 네. 취지에서 한 거고 저는 그거는 정당한 문제 제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공수처는 수사권이 없는 거는 명백하거든요. 네. 검찰도 수사권이 없고 수사권은 경찰한테만 있기 때문에 왜 이 사람들이 이 중요한 일을 하는데 수사권 있는 경찰이 진작부터 했으면 이런 일이 안 생기는데 공수처 검찰은 바보같이 왜 이런 거냐. 오히려 절차적인 정당성을 스스로 훼손하면서 여기까지 끌고 온 거거든요. 헌법재판소도 그런 게 있어요. 정족수 네. 문제 빨리 결정 안 하는 거 하고 네. 또 실컷 내란이라 그래놓고는 탄핵 사유에서 내란죄를 빼버린 거 이런 것도 헌법재판소를 사람들이 자꾸 뭐라 그럴까요? 의문이 신뢰? 들게 만들고 네. 그러니까 지금 거리에서 광장에서 탄핵 반대 집회가 이런 절차적 정당성 부족 때문에 더 심해지는 것 같아서 아니 헌법재판소고 공수처고 왜 이렇게 바보같이 하냐 이런 의문을 저는 처음부터 갖고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법원의 최초의 문제 제기라서 저는 그 나름 의미는 있는 문제 제기라고 봅니다. 네. 민주당은 검찰이 이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해서 즉시 항고를 안 한 부분을 예. 공세를 좀 펴고 있습니다. 이 즉시 항고를 포기한 부분, 이 결정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검찰이 즉시 항고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법원이 그렇게 한 취지도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가 이걸 갖고 온 사건이기 때문에 한번 2심, 3심, 상급심 판단을 받아보자는 건데 검찰이 즉시 항고를 안 해버리는 바람에 상급심의 판단을 받아볼 기회가 없어졌잖아요. 그러고 이제 석방이 된 거죠. 그런데 어제 제가 아주 재밌게 네. 국회 현안질의 말씀하시는 거죠. 그 네. 법원 행정처장 그분 대법관 아닙니까? 네. 행정처장이 즉시 항고를 지금도 할 수 있다. 석방된 상태에서. 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한 2심, 3심의 판단을 하겠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네. 저는 그 부분이 굉장히 흥미롭고 그럴 수도 있구나. 내일까지잖아요. 네. 그럼 즉시 항고를 지금이라도 검찰이 마음을 바꿔가지고 하면 이 공수처의 수사권에 대한 그동안의 갈등 이걸 둘러싼 대립 이거는 법원이 어느 정도 정리를 해주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들리거든요. 그래서 왜 검찰이 지금이라도 좀 생각을 바꿔가지고 즉시 항고를 하고 물론 그게 완전히 확정될 때까지 네. 석방 상태에 있으니까 당장 뭐 재구속되는 건 아니잖아요. 저는 그것도 방법이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검찰도 지금 고민에 들어간 것 같습니다. 고민 당연히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법원이 저렇게 이야기하는데. 예. 윤 대통령 석방 다음 날에 국민의힘 권영세 비대위원장, 권성동 원내대표가 관저를 찾았습니다. 여당 의원들에게도 일부 전화를 했다고 합니다. 정치적 의미는 축소하지만 이 관저 정치라는 비판이 있는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지금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이 국정의 중심은 최상목 권한 대행이 돼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대통령은 석방이 되셨지만 직무 정지 상태이기 때문에 저는 인간적으로 지도부든 국회의원이든 안부를 전하고 뭐 고생하셨다 그러고 뭐 건강 괜찮으시냐 이러고 뭐 그런 정도는 뭐 저는 가능하다고 네. 생각합니다. 근데 그게 아니고 지금 직무 정지된 대통령이 마치 이제 관저 정치라는 그런 거는 뭐 본인 이야기는 아니지만 네. 이 국정이나 당의 일이나 이런데 뭔가 이렇게 개입을 한다든지 이런 느낌을 주는 거 그거는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관저 정치라는 표현 자체가 저는 너무 좀 과한 표현이고 그렇게 하지 않아야 되고 그렇게 하지 않으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이 윤 대통령의 석방이 보수 잠룡들, 저기 유 의원님도 해당이 되시는데 플랜 B 준비에는 좀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그럼 저는 뭐 영향을 미친다는 생각을 별로 안 합니다. 언론에서는 활동의 제한을 좀 받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닙니다. 그게 뭐 구속이 된 상태든 석방이 된 상태든 지금 중요한 거는 헌법재판소가 탄핵 심판에서 인용이냐 기각이냐 심지어 뭐 가까이 얘기까지 나오는데 이걸 어떻게 결정을 할 거냐에 따라서 조기 대선이 있느냐 없느냐가 정해지는 거니까 사실 정치하는 사람들이 뭐 마음의 준비 이런 거야 당연히 하겠죠. 근데 누구든 우리 당이 배출한 대통령이 지금 직무정지 상태에 있는데 여기에 노골적으로 헌재 결정이 나오기도 전에 누가 뭐 출마 이야기를 한다든지 대선 이야기를 그렇게 뭐 노골적으로 할 수는 없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거는 뭐 대통령의 구속 여부와 관계없이 저는 뭐 크게 영향을 받을 일이 뭐가 있냐 싶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도 예. 조기 대선을 준비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게 유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위험한 이재명 후보한테만 유리해지는 거 아니냐. 그래도 준비는 해야 된다. 이런 입장을 좀 밝혔어요. 저는 그 점에 대해서는 저도 오랫동안 그런 이야기를 해왔습니다. 왜냐하면요. 이게 인용이 될 수도 있고 기각이 될 수도 있으면 양쪽 가능성 다 열어놓고 기각이 되면야 대통령이 직무 복귀하는 거니까 그거야 뭐 없어지는 거고 그냥 가면 되는 건데 만약 인용이 되면 그러면 2달 안에 조기 대선을 치러야 그렇죠.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뭔가 이 준비를 마음의 준비를 하지 않고 있다면 그거는 정치하는 사람들이 아니죠. 그건 정당이 아니죠. 그래서 저는 당 지도부가 당연히 인용 시에 우리가 어떻게 할 거냐. 인용 시에는 우리가 20일이나 25일 아주 짧은 시간 안에 후보를 뽑아야 되고 그게 만약 민주당의 후보가 이재명 대표가 된다면 굉장히 버거운 상대로 해가 이재명 대표를 상대로 해가지고 우리가 선거를 치러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정당이. 그러면 마음속으로라도 치밀하게 준비하는 건 당연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앞서 최재성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나왔을 때도 여쭤봤지만 예. 천하람 의원이 이런 분석을 했어요. 예. 이번에 윤 대통령의 석방의 최대 수혜자는 민주당 이재명 대표다. 이 예. 이유를 보면 예. 이제 당내 비명계와 갈등 그걸 일거에 봉합을 했고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계속 강조해 왔던 게 지금은 내란 극복이 우선이다. 이런 주장을 해왔는데 개헌의 압박에서도 좀 벗어났기 때문이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데 동의하십니까? 3년 전에 이제 윤석열 후보, 이재명 후보 두 사람이 대선을 치렀잖아요. 네. 지금도 이제 이 판 자체가 이 계엄과 탄핵이라는 거는 네. 그거는 윤석열 대통령이 자처한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우리가 굉장히 불리한 상황에서 지금 전국이 가고 있는데 만약 다시 이 모든 이 관심이 윤석열 대 이재명의 구도 이렇게 만약 앞으로 전개가 되면 그러면 저희들은 굉장히 곤혹스러운 거죠. 그래서 만약 그런 구도가 부각이 될수록
이재명 대표의 여러 가지 약점들, 문제들 이런 게 가려지고 오히려 그런 대결 구도만 자꾸 눈에 보이고 이러면 이게 이제 국민의힘에 좋은 거 없다. 그런 차원에서 저는 이해를 합니다. 일단 윤 대통령이 이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그렇죠. 이 윤 대통령이 보수층을 결집한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했습니다. 탄핵이 인용돼서 조기 대선 국면이 와도 윤 대통령의 영향력 발휘될 것으로 보십니까? 현실적으로 영향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일단 지금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보수층의 지지 이런 게 이 계엄 이전보다 오히려 높아졌고요. 그런 점에서 어떻게 보면 보수가 상당히 결집돼 있고 거기에 윤석열 대통령의 목소리 이 여러 가지 메시지 이런 게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고 심지어는 앞으로 만약 조기 대선이 있으면 우리 대선 후보를 결정하는데도 윤석열 대통령이 영향력을 행사를 할 거다. 윤석열 대통령이 딱 찍는 사람이 그냥 후보가 될 거다. 이런 식으로까지 예상들을 하는데 현실적으로 그런 게 어느 정도 작동을 할 겁니다. 다만 대통령이든 우리 당이든 윤석열 대통령이 이 그림자가 막 어른거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자꾸 보이는 그런 식으로 만약 조기 대선을 치른다면 그게 우리한테 도움이 되느냐. 결과적으로 만약 선거 지면 그거는 대통령한테 도움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좀 전략적으로 생각을 할 문제다. 윤석열 대통령이 영향력을 행사하도록 그냥 내버려 두는 거. 그게 이재명 대표를 상대하는데 도움이 되느냐? 저는 도움이 안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모르죠.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내가 영향력을 행사하고 뭔가 후보 선정 과정에도 영향력을 미치고 그런 생각을 할지 모르겠는데 그거는 말려야 되고 그거는 위험한 거고 그거는 오히려 우리가 나중에 이기는데 오히려 마이너스로 작용할 거다. 보수 결집은 저는 충분히 됐다고 생각합니다. 네. 문제는 중도 중원인데 중도 중원에서 이재명 대표가 만약 후보가 되면 이재명과 겨뤄서 이겨야 되는데 거기에 방금 말씀하신 윤석열 대통령이 작용을 하고 영향력을 미치고 하는 그게 무슨 도움이 되겠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국민의힘 지도부 고민이 많을 것 같습니다. 이 플랜 B를 생각 안 할 수도 당연히 없는데. 제가 말씀드린 이 부분에 네. 전략적으로 굉장히 큰 깊은 고민을 해야 됩니다. 네. 의원님이 보시기에는 그러면 어떠한 관계 설정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이후에 만약 복귀가 되면 본인 말씀하신 대로 헌법 개정이나 임기 단축이나 이런 쪽으로 아마 약속을 했으니까 나갈 것 같은데 인용이 되면요. 그때부터는 저는 무슨 대통령을 출당시키라 탈당시키라 제명하라 이런 네. 차원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왜냐하면요. 그거는 아무리 출당시키고 제명시켜봐야 윤석열 대통령 우리 당이 배출한 대통령이고 우리 당이 책임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당과 대통령의 앞으로의 관계를 굉장히 이렇게 거리를 두고 절연을 하고 당은 당대로 그 다음 단계를 위해서 나아가는 모습을 보여야지 언제까지 윤석열 대통령하고 특히 탄핵 인용이 되면요. 언제까지 윤석열 대통령 한 몸이 되어서 공동운명체가 돼가지고 계속 갈 겁니까? 그거는 저는 당이 그건 망하는 길이다. 그런 생각이 저는 굉장히 확실한 사람입니다. 이 얘기도 좀 여쭤보겠습니다. 예. 민주당 이재명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2심 재판부에 위헌 심판 제청 추가 신청을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무죄를 자신한다고 하는데 예. 이 같은 행보는 좀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지난번에 그 똑같은 사건 가지고 위헌 심판 청구를 한번 했잖아요. 그런데 법원에서 반응이 없으니까 또 한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3월 26일 날 2심 선고가 납니다. 네. 판결이 나는데 거기다가 무슨 위헌 심판 청구를 또 합니까? 그래서 저는 이재명 대표가 5개 재판을 지금 받고 있고 수많은 범죄 혐의의 이 피의자 신분인데 근데 그중에 이제 제일 어떻게 보면 좀 쉽고 간단한 사건의 2심 판결이 선거법 이게 나는 건데 물론 거기서 이제 이 징역형이 유지가 되면 피선거권이 박탈되고 대법원에서 이제 가겠죠. 근데 그 묘하게
윤석열 대통령의 이 비상계엄 타이밍이 왜 12월 3일 날 하셔가지고 이재명 대표가 이 재판으로부터 이렇게 네. 예, 짐을 덜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근데 이재명 대표의 위헌 심판 그건 뭐 그냥 뭐라 그럴까요? 아주 뭐 이렇게 잔머리라 그래야 될까? 꼼수라 그래야 될까? 그런 데 불과한 거죠. 근데 그런 부분을 이 예. 대표도 알 텐데. 예. 예, 그냥 국민들의 곱지 않은 시선 뭐 이런 그렇죠. 부분은 알 텐데 예. 왜 이런 행보를 계속 할까요? 할 수 있는 부분은 다 하신다. 뭐 그런 부분인가요?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뭐 이해가 안 되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니라서 예, 제가 뭐 일일이 다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만은 뭐 옛날에 그런 거 있잖아요. 불체포 특권 약속해놓고 그것도 국회 연설에서 두세 달 만에 단식하고 자기 체포 동의안 그 표결을 하기 전날 이거 부결시켜달라 이렇게 했잖아요. 이런 이 앞뒤가 안 맞는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는 신뢰할 수 없는 일인 게 한두 번이 아니라서 뭐 그런 연장선상에서 봅니다. 여야의 움직임도 좀 살펴보겠습니다. 네. 민주당 윤 대통령 석방 후에 단식, 삭발, 행진 등 장외투쟁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 같은 행보의 배경은 뭘까요? 근데 그게 제가 지금 시점에서 윤석열 대통령, 이재명 대표 또 국회의원들 다 포함해서 정치를 이끌어가는 정치 지도자들이 지금 뭘 해야 되느냐. 저는 1번 윤석열 대통령께서 지난번 최우진 수라가 이번에 이 석방 때 메시지에도 승복과 통합의 메시지가 없었습니다. 네. 헌법재판소가 어떤 결정을 해도 나는 승복하겠다. 저는 그 말이 앞으로 이후에 결정 이후에 그 분열과 갈등을 줄이고 뭔가 치유를 하고 국민을 통합해 나가는데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라고 보거든요. 저는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똑같은 생각입니다. 지금 민주당에서 뭐 단식하고 삭발하고 이러는 거 있잖아요. 그러고 장애 집회도 그건 민주당은 아예 당 차원에서 그냥 네. 지도부까지가 총동원령 내려가지고 나가잖아요. 이거는 불복하겠다는 이야기다. 자기들 원하는 게 이제 탄핵이 인용이니까 인용되면 뭐 자기들은 박수치고 뭐 그러겠지만 만약 기각이 된다면 그러면 무조건 자기들은 불복하겠다는 메시지다. 그런 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사람들 선동을 하고 분열과 갈등을 조장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헌재 결정이 이제 이렇게 예상보다 늦어지고 있는데 지금이라도 오늘이라도 대통령과 야당 대표가 왜 헌재 결정은 최종이니까 어떤 결정이 나오더라도 승복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대신에 헌재는 뭐 며칠 늦어지고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진짜 공정하고 최대한 많은 국민들께서 승복할 수 있는 납득할 수 있는 그런 결정을 내놓고 이런 쪽으로 가는 게 나라가 정상적인 모습 아니겠습니까? 근데 아무도 승복을 안 해요 지금. 승복하겠다 말을 안 해요. 이거는 저는 결정 이후에 우리 사회의 어떤 혼란, 갈등 이거 굉장히 더 커질 우려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굉장히 걱정입니다. 국회의원들이라는 사람이 장애 집회에 나와가지고 마이크를 잡고 우리 서부지법 폭력 사태 봤지 않습니까? 그런 걸 만약 또다시 선동하는 식의 그런 말을 하는 거는 저는 그건 정치 지도자 자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정치 원로들이 이런 제안을 한 적이 예. 있어요. 국회 차원에서 여야가 헌재 결정에 승복하겠다는 네네. 그런 결의라도 좀 하는 게 어떠냐. 저는 그 말씀 맞다고 생각합니다. 예. 지금 개별적으로는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지만 어떻게 보면 공식적으로 승복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지 않다. 예, 저는 그 역할을 하실 제일 중요한 분은 윤석열 대통령 또 이재명 대표라고 생각하고 그분들 입에서 승복의 메시지가 나오지 않는 게 이게 굉장히 좀 불길한 느낌이 드는 거죠. 국민의힘은 일단 단체 행동은 안 하기로 했어요. 그건 잘했습니다. 네, 예. 개별 의원들이 하는 네. 부분은 그건 개별 의원들의 행동이고 예. 이 선긋기 한 부분은 저는 잘했다고 봅니다. 예, 민주당은 지금 당 차원에서 지도부가 나서가지고 집회를 하고 동원을 하고 삭발을 하고 단식을 하고 이러는데 국민의힘은 최소한 그래도 지도부가 차분하게 대응하고 당 차원에서 뭔가 집회를 한다거나 이런 움직임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그 뭐 한남동 관저에 달려간 것부터 시작해서 구치소에 지금 장외 집회에 나가는 의원들 숫자는 제법 된단 말입니다.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선을 안 그어주고 특히 의원들이 마이크 잡고 뭐 헌법재판소를 때려 부수겠다 이런 이야기 할 때는 저는 굉장히 경고를 강하게 하고 뭐 심지어 필요하면 징계도 하고 저는 이래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당 지도부가 그렇게 적극적으로 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지금 방금 말씀하신 대로 지도부가 나서서 그렇게 하진 않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는 저는 그건 잘했다. 그건 차분하게 대응하는 게 맞다. 그런 생각입니다. 이게 방금 말씀드린 그 승복의 메시지 그런 거하고도 굉장히 직결이 되는 문제거든요. 민주당이 최근에 다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좀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이게 윤 대통령 구속 취소 이후에 이런 행보가 좀 나타났는데 이 어떤 배경이 있다고 보세요? 불안하겠죠. 자기들 생각대로 안 될까 봐. 근데 지금 와가지고 뒤늦게 민주당이든 국회의장이든 지금 와가지고 뒤늦게 마은혁 후보 임명을 요구를 하는 거는 그거는 저는 좀 이상합니다. 마은혁 후보가 그러면 임명이 돼가지고 이제까지 민주당이 하는 말이 마은혁 후보가 재판관이 되더라도 임명되더라도 이 탄핵 심판에 이미 이만큼 진도가 나왔기 때문에 마은혁 후보는 이 마지막 심판에 참여 안 할 거다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근데 지금 와가지고 임명하라는 거는 뭡니까? 뭐 임명 빨리 해가지고 한 표라도 더 인용에 보태라 이런 말로밖에 안 들리니까 민주당 그거는 제가 이해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도 8명의 헌법재판관이 충분히 했고요. 지금도 8명이 계속 탄핵 심판을 해오고 있었습니다. 지금 평의 중이잖아요. 평의 중. 그러니까 저는 그 민주당이 왜 뒤늦게 마은혁 후보 가지고 저런 이상한 소리를 하지? 자기들이 이제까지 해왔던 말하고 맞지도 않잖아요. 그 저는 좀 이해가 안 됩니다. 어떤 이유인지 잘 모르겠다. 아마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뭔가 이상하다. 석방이 되고 분위기도 이상하고 헌법재판관들이 이런 데 휘둘려 가지고 자기들은 인용이라고 그것도 만장일치 인용이라고 철석같이 믿었는데 그게 혹시 뒤집힐까 봐 불안해서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거는 헌법재판소가 공정하게 해달라고는 아무리 외쳐도 요구해도 좋습니다. 근데 마은혁 후보는 이제까지 완전히 자기들이 그 사람 들어가도 재판 안 할 거다. 결정에 참여 안 할 거다. 그래 놓고 뭘 이제 와가지고 임명을 해요. 그 민주당이 보면 뭐 이렇게 단식하고 삭발하고 장애 집회도 당 차원에서 하는 것도 그렇고요. 이재명 대표가 아까 그 위헌 심판 청구 자기 재판 가지고 하는 것도 그렇고 마은혁 후보에 대해서 오락가락 하는 것도 그렇고 그 사람들이 처음부터 굉장히 조급함과 오만함으로 이 일을 많이 그르친 부분이 있거든요. 지금도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의원님이 보시기에 그러면 헌재가 이렇게 수기가 길어지는 이유는 뭔가요? 저는 합의가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느낌에. 예. 근데 저는요. 제가 국민들께서 이제 기다리시잖아요. 결정을. 그러고 대통령 직무 정지 상태 이거를 결론을 안 내고 너무 오래 가는 거 안 좋죠. 당연히.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헌법재판소가 지금 어떤 결정이 나와도 승복 못하겠다. 불복하겠다. 나는 뭐 거리에 나가겠다. 이런 국민들이 오른쪽 끝에 왼쪽 끝에 계십니다. 현실이잖아요.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중간에 계시는 다수의 국민들께서 헌법재판소의 결정문이 나오면 그걸 읽어보실 거 아닙니까? 저도 보고 국민들도 다 보시는 거예요. 헌법재판소가 무슨 근거로 어떤 팩트와 어떤 증거를 가지고 어떤 판단으로 이런 결정에 도달했는지를 보실 거 아니에요. 저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이 중간에 있는 다수의 합리적이고 그런 상식적인 판단을 하시는 그런 국민들을 설득하는 게 이번에 제일 중요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되면 우리나라는 분열과 갈등을 최소화하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데 만약 그게 안 되고 그게 실체적인 문제든 아니면 절차적인 문제든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누가 봐도 뭐 이상하다 이렇게 되면 그거는 나라가 혼란으로 갈 수밖에 없고 또 그거는 우리 정치가 진짜 중요한 건데 우리 정치의 앞날에도 큰 영향을 미칠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재판관님들 며칠 더 걸려도 좋습니다. 저는 뭐 심지어 뭐 2, 3주 더 걸려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제발 국민이 다수가 납득할 수 있는 결정문을 내놓아 달라. 이제까지 헌법재판소는 흠결이 있었습니다. 1월 초에 내란죄를 탄핵 사유에서 제외하겠다. 저는 그때 굉장히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실컷 내란이라 그래놓고 내란죄를 어떻게 탄핵 사유에서 제외하느냐.
또 2월 초에요. 마은혁 후보 그걸 갖고 위헌 결정을 오후 2시에 발표하겠다 이래놓고 그날 당일 네. 11시에 취소를 해요. 네. 어느 나라 최고 법원이 대법원이든 헌법재판소든 최고의 법원인데 어느 나라 사법부의 최고기관이 2시에 발표하겠다고 공표를 해놓고 11시에 취소를 그거는 내부적으로 그 사람들 문제가 되게 많았다는 증거거든요. 거기다가 한덕수 총리 권한대행할 때 탄핵소추한 거를 국회가 이게 200명 넘게 3분의 2가 넘게 정족수가 돼야 되느냐 아니면 151명 과반이면 되느냐 이 문제를 헌법에도 없어요. 그건 저는 제 상식으로는 대통령 권한대행이기 때문에 당연히 3분의 2라고 생각하는데 국회에서 과반으로 통과시켰잖아요. 이거를 그럼 누가 해석을 판단을 해줄 거냐. 헌재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헌법재판소가 아직도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1월 2월 지금 2달이 넘게 지났는데 이런 부분은 헌법재판소가 그동안 어떻게 보면 절차적인 정당성을 스스로 훼손했던 부분이거든요. 그 지금 마지막 결정문만 남아 있는데 마지막 결정문이라도 국민이 납득하고 신뢰할 수 있는 결정문을 내놔야 된다는 게 헌법재판소의 최대의 지금 과제고요. 그걸 위해서 내부적으로 평의 과정에서 더 토론을 하고 더 챙겨보고 더 시간을 저는 보내는 거는 저는 그거는 그런 고민이라면 제가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으로 국민 분열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만장일치가 필요하다.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시간이 더 걸리더라도 만장일치를 해야 된다 이렇게 보십니까? 만장일치를 고집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고집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만장일치가 자기들 헌법재판관 각자가 양심, 소신 그다음에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판단한 결과라면 모르겠는데 그게 아니고 억지로 만장일치로 끌고 갈 수는 없고요. 오히려 재판관이 8명 있으면요. 쟁점이 뭐 근데 5개가 있다 칩시다. 그러면 재판관별로 나는 기각이야 나는 인용이야 결론만 밝히지 말고 쟁점에 대한 재판관들의 생각, 판단 그것까지 저는 결정문에 좀 다 나왔으면 좋겠어요. 차라리. 그러면 사람이 다 생각이 다를 수 있지 않습니까? 재판관들도 마찬가지겠죠. 그러면 그 사람들의 이 사람들이 이런 고민을 거쳐가지고 이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 이런 결론에 도달했구나. 이렇게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만장일치 절대 그게 인위적으로 억지로 되는 일이 아니다. 오히려 그 결정 과정을 더 투명하고 더 상세하게 국민들한테 밝혀주시라. 저는 그게 중요하다 생각입니다. 헌법재판관들의 의견이 나뉘면 국민들의 의견도 또 나눠지지 않을까요? 국민들 의견은 이미 나뉘어져 있습니다. 나뉘어져 있는데 이거는 우리의 최고 결정기관에서 이제 최종적인 결론을 기다리는데 그 최종적인 결론조차도 계엄과 포고령의 어떤 헌법 위배 그다음에 군과 경찰을 동원해서 했던 부분이 그게 헌법에 어떤 거냐. 그 부분을 헌법재판소가 이야기 안 해주면 누가 해주겠습니까? 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과 말씀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책시사 2부 여기서 마칩니다. 전하는 말씀 듣고 3부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잠시 후 8시 반부터 일부 지역국에서는 해당 지역 방송을 보내드립니다. 워렌 버핏은 가치 투자, 필립 피셔는 성장주 투자, 피터 린치는 장기 투자. 방법은 달라도 목표는 하나. 성기영의 경제쇼가 성공의 길로 안내합니다. 깊이 있게, 명쾌하게, 지금 이 시대 경제에 관한 모든 것을 알려드립니다. 평일 오후 4시 5분 성기영의 경제쇼와 함께하십시오. 편지 왔습니다. 퇴근길 지친 당신에게 힘이 되는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매일 저녁 5시 5분 당신과 함께 읽는 세상 이야기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지금 시각은 8시 30분입니다. KBS
중심 채널. 오늘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변론 종결 16일째를 맞습니다. 헌법재판소의 평의는 길어지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의 구속 취소가 미칠 영향도 관심입니다. 장영수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모셔서 분석해 봅니다.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교수님, 헌법재판소가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을 최우선으로 심리하겠다고 밝혔었는데 오늘 최재해 감사원장, 이창수 중앙지검장 등 검사 3인에 대한 선고를 먼저 합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해석해야 합니까? 일단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을 이번 주에 하기 힘든 상황이다. 네. 이런 것을 간접적으로 밝힌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이제 최재해 감사원장과 검사 3인에 대한 이 탄핵에 있어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기각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사실 지금까지 탄핵 심판에서 인용 결정이 내려진 것은 굉장히 탄핵 소추는 많았는데 이 박근혜 전 대통령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더욱이 윤석열 정부들은 단 한 건도 없고요. 29번 탄핵소추 발의를 했다고 그러는데 한 건도 인용된 게 없거든요. 그것 때문에 이제 오남용이라고 비판받기도 하는데 보면은 이제 최재해 감사원장의 어떤 탄핵소추 사유,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표적감사니, 네. 대통령 집무실과 관저 이전 감사를 부실하게 했다느니 이런 걸 불법성이 충분히 입증됐다고 보기가 어렵고 도이치모터스 사건과 관련해서 김건희 여사 불기소 처분한 검사들에 대한 탄핵소추도 무리한 것이다. 그런 법적의 의견들이 많습니다. 네. 저희의 관심 중에 하나가 또 전원일치 판결이 좀 나오는지도 관심입니다. 앞서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 심판은 4대4였는데 그런 부분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4대4라 하더라도 이게 법리적인 관점에서 팽팽하게 맞서고 그랬으면 오히려 이에 대한 비판이 덜했을 겁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있어서는 정치적인 임명 배경이나 이런 걸 가지고 4대4로 나눠지다 보니까 이게 정책 편향성에 따라서 재판 결과가 달라지는 거 아니냐. 네. 이런 우려들이 있었던 것이고 지금 현재 과거의 재판에 비해 가지고 평의가 길어지고 있는 것도 내부적으로 의견이 정리되지 않고 있기 때문으로 보이거든요. 그렇다면 8대0은 지금 상황에서는 힘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한덕수 총리 탄핵 심판, 윤 대통령 탄핵 심판에 앞서 나올 수 있을까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나오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현실적으로 그럴 수 있을지는 그건 이제 헌법재판소의 판단에 달려 있는 건데 네. 이제 인용이 되건 기각이 되건 총의는 필요하거든요. 지금 인용이 된다면 그때 있어서는 이제 조기 대선 국면까지 권한 대행이 계속 국정 관리를 해야 되는데 네. 이 선거 관리 같은 것은 최상목 부총리, 이 경제통인 최상목 부총리에게 잘 맞지 않거든요. 그런 점에서 이제 한 총리가 그걸 하는 게 더 맞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 거고 만약에 이제 기각이 된다면 윤 대통령이 복귀하는데 총리 없는 상태로 계속 몇 달이고 더 가라. 이것도 별로 바람직하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저는 윤 대통령 탄핵 심판에 대한 결과와 상관없이 한 총리가 먼저 도대체 복귀를 할 건지 아니면 이제 파면이 될 건지 네. 이게 결정이 돼야 뒷일이 정리가 된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교수님, 그 헌법재판소는 통상 탄핵 선고 2, 3일 전에 기일을 알려왔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지금 일단 당사자들이 그걸 알아야 될 필요도 있지만 네. 조은현 사건 같은 경우는 이 언론이나 국민들도 알아야죠. 그래야 거기에 대해 가지고 마음의 준비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2, 3일 전에 통보를 한다. 이
앞서도 잠깐 헌법재판관들의 의견이 좀 일치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윤 대통령 탄핵 심판에 대해서 어떤 부분이 좀 논란이 되고 있을까요? 지금 쟁점들은 많습니다. 네. 첫 번째로는 이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서는 이 탄핵 심판에 대해서 이 형사소송에 관한 법령을 준용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그게 지금까지 별로 준용되지를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검찰의 피의자 신문조서 같은 것을 증거 채택한 거, 이거 형사소송법에는 금지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것 때문에 이제 윤 대통령 측 변호인들의 반발도 컸었고, 네. 이런 절차적 문제에 대해 가지고 논란이 한 축을 이루고 있고, 또 다른 한편으로서는 지금 변론을 너무 일찍 종결하다 보니까 네. 핵심적인 쟁점에 대한 증거가 불명확한 경우들이 꽤 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은 홍장원 메모 같은 경우에 있어서도 헌재 변론 종결 이후에 필적 감정을 통해서 거기에 가필된 부분이 보좌관 글씨가 아니다. 필체가 다르다. 네. 이런 주장들 나왔지 않습니까? 이거 네. 사실 헌법재판소에서 했어야 하는 걸 뭐 좀 소홀히 한 거 아니냐. 이런 문제들도 있고 어찌됐건 이 부분과 관련해서 그러면 이 홍장원 메모를 인정할 거냐 말 거냐에 대해서 논란이 있을 수 있고요. 네. 그리고 곽종근 살인범 문제 같은 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네. 거기에 대해 가지고 변론 종결 이후에 외부의 압력을 받았다는 녹취록이 지금 돌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다면 그걸 증거로 쓸지 말지부터도 지금 굉장히 복잡한 상황이거든요. 결국 이 문제를 깔끔하게 해결하려면 결론 재개까지도 필요한 상황입니다. 결국은 이제 절차 문제, 증거 문제, 변론 재개 문제 이런 것들이 재판관들 사이에 이견이 나타나고 있는 부분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오히려 그런 부분이 있다면 윤 대통령 측이 변론 재개를 요청할 텐데 윤 대통령 측은 지금 그런 분위기는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예, 저도 기사를 봤는데 네. 아마 윤 대통령과 그 변호인단 측에서는 뭐 이대로 가도 크게 불리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인지 아니면 뭐 어차피 헌법재판소 결론 내려놓고 하고 있는 거 아니냐 어느 쪽인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네. 결론 제기한들 크게 달라질 건 없다 이런 입장인 것 같습니다. 최상목 권한대행은 마은혁 후보자 임명을 계속 보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마은혁 후보자가 임명될 경우에 어떤 변수가 있을까요? 언제 임명되느냐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만약에 네. 뭐 당장 한 일주일 내로 임명이 된다라고 하면 이 마은혁 후보자가 윤 대통령 탄핵 심판에 참여할 거냐 말 거냐가 문제가 됩니다. 네. 만약에 참여한다면 변론 갱신을 해야 되고 그러면 시간이 상당히 더 늦춰질 겁니다. 네. 그리고 그것 때문에 임명되더라도 이 사건을 회피하고 이번 사건에는 참여하지 말아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하는 분도 있습니다. 네. 결국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라지겠죠. 교수님이 마은혁 후보자 임명권 외에 지금 탄핵 심판에 변수가 될 만한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고 있는 게 이제 법원의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 취소 결정. 네. 이게 영향을 미칠 거냐 말 거냐. 네. 이런 부분들 얘기하시는데 저는 이 부분은 직접적인 영향은 없다. 왜냐하면 이 구속 취소가 이 내란 행위가 있는지 없는지 혹은 관련 사실을 인정하는지 마는지 이런 실질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언급하지 않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직접적인 영향은 없지만 문제는 이 법원에서는 절차적인 측면을 굉장히 강조를 했거든요. 네. 그러다 보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형사소송에 관한 법령을 준용해서 하도록 한 이 헌법재판소법 제40조를 위반해서 헌법재판소가 절차를 이상하게 했다. 아까 말씀드린 검찰 피신 조서 문제 등 네. 여러 가지 문제들이 법원하고 충돌할 가능성. 법원 재판에서는 그런 거 증거로 못 쓴다라고 하고 이게 자칫 헌법재판소의 결정과 법원의 결정이
서로 다르게 내려질 그런 가능성을 크게 만들고 있고, 그게 이제 저는 좀 우려스러운 부분이고, 그 점에 있어서 헌법재판소가 조금 변론 제기를 해서라도 정리하고 넘어가는 게 국민들을 설득하기 위해서 더 낫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교수님, 그 서울중앙지법의 구속 취소 결정의 그 사유를 보면 첫째는 구속 기간에 대한 문제였는데, 둘째가 공수처 수사의 적법성에 대한 의문이 있다고 이제 밝혔는데, 그렇다면 이 수사기관에 아까 말씀하셨던 진술조서를 헌재에서 증거로 쓰는 부분에 있어서 사실 검찰도 그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이 생길 수 있을까요? 지금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일단 검찰은 공수처보다는 조금 더 좀 요령 있게 했다고 할까요? 아, 네. 다시 말하자면 이 내란죄 수사 부분과 관련해서도 이제 윤 대통령을 하는 것하고 윤 대통령을 제외한 관련자들의 여러 가지 혐의를 보면서 거기에 딸려왔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랑은 차이가 생기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공수처 같은 경우는 다른 거 다 제쳐놓고 윤 대통령으로 바로 직진해가지고 이게 내란죄 수사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직권남용을 가지고서 내란죄로 엮어간다. 네. 이렇게 했는데 직권남용에 대해 수사한 게 뭐가 있냐, 이런 반박에 바로 부딪히게 되죠. 네. 그런데 이제 이 관련된 김용은 전 국방부 장관이든 이런 분들에 대한 수사를 하는 검찰에 있어서는 그렇게 바로 내란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관련 행위들, 혐의들, 그러면서 이게 내란이 아닌가, 이런 쪽으로 접근하다 보니까 공수처보다는 좀 더 요령 있게 접근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있겠죠. 이번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해서 검찰이 즉시 항고를 포기하면서 위헌 소지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는데, 상급심의 판단을 받지 않은 이유로 설득력이 있는 건가요? 자, 그 부분은 이 구속기간 산정 문제,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거와는 다른 것이기 때문에 검찰이 거기에 대해서 이제 반발하고 이거 좀 문제 있다. 네.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하면 검찰도 힘들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법 쪽에서는 오히려 이렇게 하는 게 더 맞지 않느냐 하는 견해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요. 네. 근데 이제 요 쟁점을 제외하고 아까 말씀하셨던 공수처 수사권 문제를 비롯한 여러 가지 절차적인 문제들,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검찰도 딱히 반박을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사권 문제만 물고서 즉시 항고해봤자 다른 문제들 때문에도 상급심에서 결정이 바뀔 가능성은 별로 없다. 괜히 빨리 석방 안 하고 구속 기간만 늘린 것이다, 이런 비판이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검찰에서는 즉시 항고를 포기한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그와 관련해서 일각에서는 법원에서 좀 너무 소극적이고 너무 좀 이런 문제들에 대해 가지고 부정적으로 평가한 거 아니냐. 예를 들어서 수사권 문제에 대해서 수사권이 없다라고 단정하지도 않고 불명확하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게 문제 있다, 이런 비판도 있는 것으로 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에 대해서 좀 달리 생각하는 게, 수사권이 있다를 수사기관이 입증해야 되는 거지, 법원이 그걸 갖다가 이거 수사권이 있다라고 확인시켜줄 필요는 없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법원 측으로 얘기하는 게, 네. 의심스러울 때는 피의자에게 유리하게, 이게 확실하지 않은 상태면 결국은 피의자이자 지금 이제 피고인이 된 윤 대통령에게 유리하게 판단을 하는 게 원칙이지, 공수처에게 유리하게 판단하는 게 원칙은 아니다. 이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장영수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말씀 나눴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전격시사 듣고 계신 지금 시각 8시 45분입니다. 교통정보 듣고 돌아옵니다.
네, 먼저 경부고속도로 서울 쪽으로 남이분기점에서 정체고요. 기흥에서 신갈분기점까지 막히고 있습니다. 양재 부근에서 반포까지 제속도 못 내고요. 반대 부산 방향은 반포에서 서초까지 막히고 있습니다. 남사진이 부근에서 남사까지 어렵고요. 활천 부근에서는 화물차가 고장나 있습니다. 경인고속도로 서울 쪽인데요. 서인천에서 밀리고 있고요. 부천에서 신월까지 정체입니다. 반대 인천 방향으로는 서운분기점에서 서인천까지 작업을 하고 있고요. 인천 요금소에서 부평까지 어렵습니다.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방향 광명역에서 금천까지 정체고요. 반대 목포 쪽으로는 팔곡분기점에서 시작된 정체가 용담터널까지 이어져 있고요. 매송휴게소에서 비봉, 팔탄분기점에서 화성휴게소까지 막히고 있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에서 정현정입니다. 매주 목요일 문화 이슈를 다루는 문화 이슈. 김원식 문화평론가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클래식계의 아이돌로 불리죠. 피아니스트 이면찬의 공연이 올 상반기 잇따라 열리는데 안표가 극성을 부리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좀 우울한 소식을 팬들이 이제 접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고양시의 공연 같은 경우는 정상가의 20배에 달하는 100만 원, 최대 17배에 달하는 50만 원에 각각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통영에서 열리는 통영국제음악제 같은 경우도 2번 공연이 있는데 가장 저렴한 3만 원 티켓이 지금 최대 50만 원에 팔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또 6월 달에 있는 공연 같은 경우에는 45만 원 정도의 VIP석 같은 경우가 최대 160만 원에 올라와 있습니다. 이번만이 아니고 지난해 1월에도 15만 원짜리 R석 가격이 150만 원대 오르는 등 계속 문제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게 참 주최 측의 잘못이라고 하기도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관객들의 원성이 대단할 것 같아요. 원성이 대단합니다. 그래서 티켓 예매에 실패한 분들의 하소연이 올라와 있기도 하고요. 또 분노를 표하기도 하십니다. 특히 고향 공연 같은 경우는 소아 환우를 위해서 이제 많은 분들이 보실 수 있도록 후원 및 협참사 없이 진행하도록 또 낮은 가격에 이렇게 책정하기도 했는데 이거를 안표상들을 위한 한몫 땡기기 그런 연주가 됐다라면서 분노를 표하고 계시기도 하는데요. 물론 지난해 3월에 공연법이 개정돼서 뭐 변화가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때는 매크로 프로그램을 통한 대량 매집 판매 하는 사람들에게만 처벌이 강화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매크로 사용을 입증해야만 처벌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번에도 이 개인들이 구입해서 재판매하는 사례가 굉장히 많은 것으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개인들이 판매하는 것에 대해서도 안표로서 이제 처벌을 강화해야 된다는 업계 이제 이야기가 반영이 돼야 될 것 같고요. 물론 주최 측에서는 신분증 확인을 통한 본인 확인을 이제 강화하겠다 이렇게 밝히고 있고 또 한편으로는 대중문화계에서는 NFT 방식으로 그러니까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을 해서 한 사례를 드는데 구매 절차가 일단 복잡해지고 그다음에 별도의 장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아직은 도입하지 못했다 이렇게 언급했거든요. 근데 방향은 이쪽으로 가고 또 법률안도 개인 안표 판매 행위에 대해서도 처벌하는 쪽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굉장히 이례적인 뉴스였는데 조선시대에 그 법률서인 대명률이 보물 지정을 받은 지 9년 만에 취소가 됐습니다. 배경부터 좀 전해주시죠. 네, 그렇습니다. 최근 국가유산청은 회의를 통해서 보물 대명률의 지정 취소를 위한 계획을 가결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대명률은 중국 명나라의 형법 서적이고요. 우리나라의 경국대전을 보조하는 굉장히 중요한 법률 서지요. 네. 근데 특히 국내 현재까지 전하는 대명률의 이 1389년 수청 판본은 중국에도 실물이 없는 세계 유일본으로 역사적 가치가 커서 이것이 2016년 7월에 보물로 지정이 되어 왔었습니다. 근데 이것이 어떤 입수 과정에 있어서 문제가 있어가지고 9년 만에 취소되는 사례가 된 겁니다. 이게 어떻게 그러면 도난품이 보물이 된 건가요? 네, 원래는 문화류씨 가문의 이 경북 경주에 있는
서당 육신당에 네. 다른 문화재와 함께 보관이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네. 1998년께 도둑이 들어가지고 이게 도난을 당했어요. 네. 그래서 235점의 다른 물품과 함께 국가유산청 등에 이렇게 요청을 해가지고 도난 신고품 검색 목록에도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떻게 이제 세상에 알려지게 됐느냐라는 건데요. 네. 2012년에 이 대명률은 작물업자를 통해 가지고 단돈 1,500만 원에 경북 영천 사설 박물관장 김모 씨 수중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네. 그런데 이 김모 씨는 대담하게도 이 경북도와 문화재청에 가문 대대로 내려오던 보물이라고 위조를 해가지고 이 경위 입주서를 제출을 해서 2016년 7월에 보물로 지정이 된 거죠. 근데 이게 어떻게 들통이 났느냐? 불과 넉 달 만에 이제 경기 북부 지방경찰청이 문화유산 절도범들을 대거 검거를 했어요. 네. 그 안에 대명률을 넘긴 작물업자가 있었습니다. 아하. 이 작물업자가 뭐라고 실토를 했냐면 보물 지정이 되면은 김모 씨가 1,000만 원을 주겠다고 했는데 더 주겠다고 했는데 그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 그래서 이 앙심을 네. 품고 이제 고발을 한 거죠. 만약 이게 이제 고백을 하지 않았다고 하면 이게 묻힐 뻔한 그런 사안이었는데요. 어쨌든 이 김모 씨는 징역 3년에 실형이 확정이 됐습니다. 그렇지만은 이 2011년 대명률이 도난당한 사실을 공고했지만 도난당한 유물임을 미처 이거 비교하지 못하는 바람에 늦어진 그런 상황이 됐고 국가유산청은 사진 등의 기록이 부족을 해서 유물의 출처를 명확히 확인하기 어렵다 이렇게 밝혔어요. 그러니까 유 씨 가문에서 대대로 보관하던 이런 대명률의 사진 이게 이제 없다 보니까 아하. 그런 점에 관리가 좀 미흡했다라는 거고 지금 현재 대명률은 임시로 국립고궁박물관에 보관 중입니다. 평론가님, 이게 가치가 없는 게 아니잖아요. 네. 가치는 있는데 보물은 취소됐어요. 이게 좀 이전과 좀 다른 점이 있나요? 그 점이 이제 핵심적으로 다릅니다. 네. 그러니까 이전에도 이제 출산 사례였는데 예를 들면 1996년에 귀한별 황작총통이 국보 지정에서 해제가 됐거든요. 그 이유는 이게 모조품이었기 때문이에요. 아하. 그리고 2005년에도 강원도 양양 낙산사의 동종이 보물 지정 해제가 됐는데 이때는 산불로 이게 녹아내렸거든요. 그러니까 유산 가치가 아예 없었거나 그게 이제 훼손이 됐기 때문에 이제 해제된 경우 있었지만 이번에는 말씀하신 대로 가치는 있는데 도난품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정이 해제가 된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좀 도난 신고품 목록에 사진이 등재되지 않아서 비교 검증이 불가능한 사례는 좀 없도록 전국에 있는 문화유산들을 체계적으로 좀 목록화하고 네. 또 이것을 도난품이 아닌지 비교 검토해야 되는 작업들이 더 세심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네. 과거 뮤지컬에 버금가는 인기를 누린 여성 국극 다큐가 곧 개봉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19일 여성 국극 끊어질 듯 이어지고 사라질 듯 영원하다라는 작품이 이제 공개가 되는데 최근에 정년이라는 드라마를 통해서 네. 정말 우리나라뿐만이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도 주목을 받았던 여성 국극입니다. 이 내용은 그냥 예전의 그런 국극으로만 남지 않고 3세대 여성 국극인들이 함께 선배들과 작품을 만드는 과정을 담은 그런 다큐 영화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도 이 국극을 이제 보존하고 있기 위해서 노력하는 분들의 분투를 볼 수 있는 그런 다큐가 되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도 드라마 정년이를 보면서 국극에 대해서 좀 이해를 했는데 이 국극 1세대인가요? 조영숙 명인이 여성 국극은 꼭 지켜야 할 한국의 예술이라면서 없어져선 안 된다고 밝혔네요. 그렇습니다. 1951년부터 이렇게 계속 지키기 위해 노력을 많이 했고 네. 국가문화유산이긴 하지만은 사극세를 살면서 정말 경제적으로 어려운 과정 속에서 이렇게 지켜왔다라는 거고 다행히 이제 제자들이 지켜내고 있는데 제자들이 참 더 어려운 상황에서 지켜내고 있는데 관심이 좀 필요하다. 그리고 제자분들이 또 이렇게 아예 다큐까지 제작을 했는데요. 특히나 웹툰 드라마 덕분에 여성 국극을 하고 있는 사람으로 이제 주목이 되지만은 이 작품으로 기억되는 것도 좋지만 여성 국극이 탄탄한 기반을 가질 수 있도록 연구가 되길 바란다라는 건데 이 중국에서는 월극, 대만은 가자이 그리고 일본에서는 다카라지카로 상업적인 공연으로 계속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만 이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점에서 좀 더 이제 튼튼한 국가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그리고 국가 문화유산으로 지정이 돼야 된다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쉬운 부분이군요. 네. 세계적인 그룹 방탄소년단의 팬덤 아미를 조명한 다큐멘터리 영화가 공개되고 있다고요? 이게 어떤 의미를 갖습니까? 일단 북미 최대 규모의 팝 축제라고 볼 수 있는 것이 사우스 웨스트인데요. 그런데 사실은 이제 K-팝에 관련된 다큐 영화 하면 되게 가수들만 조명을 하거든요. 네. 근데 그렇죠. 이 영화 같은 경우에는 팬들의 활동, 그 팬들의 활동이 네. 어떻게 세계적으로 문화 활동들을 일으켜냈는지를 이제 조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기존 다큐와는 다르다는 점이 많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이 K-팝 스타들 1996년생이요? 네. 줄줄이 군입대를 앞두고 있다고요? 요즘에는 공백기가 없는 그런 팬덤 문화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자랑스럽게 가고 있는데요. 세븐틴의 원우 그리고 우지와 호시도 입대하고 더보이즈의 상현도 17일 입대합니다. NCT의 도영, 몬스타엑스의 IM, 갓세븐의 영재, 아스트로의 진진이 입대를 하게 되는데 어쨌든 팬들과의 교류가 많기 때문에 공백기 최소화하면서 무사히 잘 다녀오리라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까지 김원식 문화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3월 13일 목요일 정격시사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정창준이었고요. 내일 아침 7시 20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